네, 이번 시간에는 공매에서 절대 들어가면 안 되는 실제 사례를 설명드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번 사례를 들으시고 이런 경우에는 절대 들어가시면 안 돼요. 그래서 공매 같은 경우는 뭐가 문제냐면 그 세금에 관련된 겁니다. 그래서 당해세도 있고 그래가지고 먼저 세금이 먼저 받아가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이거를 왜 고민을 해야 되냐라고 하면은 지금 화면을 한번 보시면요. 임차인이 있습니다. 임차인이 있고 전입일이 2013년이에요. 그러니까 굉장히 빨리 들어오신 거죠. 굉장히 빨리 들어왔고 나머지 이제 압류된 것들을 보면 13년 전에 들어온 건 없습니다. 다 그 이후에 들어왔어요. 그래서 지금 임차인이 지금 1등입니다. 소위 1등이고 그러니까 대항력 있는 임차인이죠. 보증금이 2억 원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낙찰자는 요 2억 원을 떠안아야죠. 그 뒷장을 한번 보시면 공매 재산 그 명세서가 있습니다. 이것을 꼭 보셔야 되는데 여기 보면 그 공매는 그 배분 요구라고 그럽니다. 배당 요구라고 안 하고 근데 똑같은 겁니다. 그래서 배분 요구를 했어요. 여기 보면 2019년에 지금 배분 요구를 했거든요. 배분 요구를 했으니까 대항력 있는 임차인이고 배분 요구를 했으니까 2억 원을 모두 그 압류하신 분들보다 먼저 2억 원을 다 받아갖고 나가는구나. 낙찰자가 떠안을 게 없구나 라는 거죠. 임차인이 있는데 네. 임차인이 말소기준 권리보다 먼저 대항력을 갖췄다. 네. 그러면 매각되면 경매건 공매건 간에 매각되면 네. 당연히 낙찰자가 그걸 떠안게 되지요. 네네. 근데 다행히 그 사람이 배당 요구를 했는데 배당 요구를 해서 순위가 돼가지고 보증금을 다 찾아가게 되더라. 네. 그러면 아무리 대항력이 있어도 찾고 나가겠지요. 네네. 떠안을 필요가 없지요. 그렇게 판단하면 된다는 이야기죠. 네네, 그렇죠. 대항력 있는 임차인은 여기서 계속 주구장창 살아도 되고 아니면 배분 요구를 해서 배당을 받고 나가도 되고. 돈을 받고 나가도 되고. 근데 낙찰자 입장에서는 굉장히 중요하죠. 네, 돈을 받고 나가면 내가 신경 쓸 필요가 없고 그렇죠. 그냥 얘가 배분 요구도 안 하고 주구장창 있겠다 이러면 제가 떠안아야 되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 사건은 그런지 알았던 거예요. 그래가지고 낙찰자가 자기는 인수를 안 해도 되는구나. 인수를 안 해도 되니까 시세랑 조사를 해가지고 입찰을 했고 낙찰이 됐던 케이스입니다. 그런데 이 공매는 조심을 해야 될 게 그 조세채권하고 관련된 거라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조세채권이 있어요. 항상 조세채권이 없을 수가 있고 없을 수가 없습니다. 근데 이 사건들 보면 채권 신고 현황을 보면은 조세채권이 있어요. 조세채권. 임차인은 대항력이 있는데 대항력이 있는 거는 변하지 않습니다. 근데 임차인이 돈을 받고 나가냐 아니면 1등으로 돈을 받냐 안 받냐의 문제인데 1등으로 돈을 받는지 여부는 확정일자를 봐야 됩니다. 확정일자. 앞에 다시 한번 보시면 확정일자를 보면 2017년으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2017년에 자기가 이제 돈을 받을 수 있는 권리가 생기는데 뒤를 보시면 그 남양주 시청하고 남양주 세무서는 돈을 어떤 순위로 받을 수 있냐? 이때는 변호사님 뭘 봐야 되죠? 세금하고 지금 확정일자 받으면 건저당권자하고 똑같은 네. 효력 있잖아요. 네네. 확정일자 기준으로 네, 하는 그게 거죠. 그날 건저당 설정된 걸로 보면 되는데 네. 그 날짜하고 네. 조세채권은 법정기일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렇죠. 그게 어느 게 앞서느냐에 따라 네. 순위가 달라지는 거죠. 네. 근데 조세 채권은 그걸 잘 모르세요. 언제 기준으로 하는지. 그래서 압류는 여기 보면 2019년으로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압류 기준으로 하는 거 아니냐라고 혼동을 해서 이 사건을 들어갔던 케이스입니다. 근데 법정기일로 봐야 돼요. 법정기일. 법정기일은 세금 종류에 따라 세금이 그냥 자기가 신고해서 네. 납부하는 세금, 부가세 같은 거는 신고하지요. 네네. 그 신고하면 그때가 법정기일이 되고 일반적으로 신고. 네네. 그다음에 신고 없이 세무서에서 부과하는 거 있습니다. 네. 세무서에 소득세 부과하는 이런 거죠. 네, 네네. 소득세 이런 거. 네네. 그런 거는 부과한 날이 법정기일. 그냥 간단히 생각하면 네. 그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네. 만약 법정기일이 체크가 안 되면 이 물건 들어가시면 안 됩니다. 세금액이 크고 법정기일을 모르겠다. 그거는 진짜 신중해야 되는 겁니다. 그렇죠. 지금 되게 중요한 얘기를 하셨는데 여기 지금 그 압류된 그 기관의 배분 요구된 채권액을 보면 7억이에요. 7억. 매각대금 거의 다 나가겠네요. 네. 14억입니다. 지금 14억. 그러니까 14억인데
법정기일을 내가 확인을 안 했다. 그거는 뭐 경매 들어가면 안 되죠. 그런 안 되죠. 큰일 나죠. 지금 법정기일을 반드시 봐야 됩니다. 그래서 2013년 기준으로 7억 원씩 두 기관에서 먼저 받아갑니다. 네. 네. 그러면 임차인한테 돌아갈 돈이 하나도 없거나 뭐 아주 미미하거나 그렇겠네요. 그렇죠. 이 사건은 없었어요. 한 푼도 없었고, 그래서 다시 한번 정리를 해드리면 그 두 가지 기관에서 7억씩 14억을 받아갑니다. 근데 임차인도 자기가 돈만 받으면 나가려고 했죠. 근데 돈을 한 푼도 못 받아요. 돈을 못 받으면 그래도 나가야 되냐? 돈을 못 받으면 안 나가도 되죠. 대항력 있는 임차인이기 때문에. 네. 근데 꼭 대항력 없는 임차인이라도 결국 그 사람이 보증금을 다 못 받으면 나중에 명도 받는데 조금 어려움이 더 많아지죠. 네, 맞습니다. 이 임차인은 2013년 기준으로는 대항력이 생겨버렸고, 돈은 확정일자 기준으로 2017년 기준으로 돈을 받을 네. 수 있습니다. 그래서 계속 살 수 있는 권리는 있어요. 이 사람은 무조건 있는데 돈을 받을 수 있는 권리가 2017년이기 때문에 돈은 못 받는 거죠. 그래서 이것을 낙찰자가 모두 다 떠안아 버렸어요. 낙찰자가 모두 떠안아 버려가지고 결국 2억 원이라는, 그러니까 결국 이 낙찰자는 시세보다는 한 1억 원 정도는 싸게 샀다라고 생각해서 굉장히 좋아했는데, 보증금 2억 원을 떠안게 돼버려서 시세보다도 2억 원을 더 비싸게 산 거죠. 그래서 보증금을 그냥 날렸던 사건이고요. 경매나 공매나 그런 사이트에서 정리된 것만 보지 말고 등기부 등본을 반드시 봐야 돼요. 그래서 등기부 등본을 쭉 봐서 이 물건의 스토리를 저희들이 파악하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아, 이게 보존 등기가 언제 됐고 언제 압류가 들어왔고 스토리를 쭉 보면은 아, 이 소유자의 상황을 금방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사건도 예를 들어서 법정기일을 내가 실수를 했다. 예를 들어서 깜빡했다. 라고 하더라도 등기부 등본만 봐서 이 물건의 스토리만 봤다면 이 물건은 아, 조심해야 되는구나, 정신 차려야 되는구나 라고 깨달을 수 있었을 거예요. 갑구를 보면 보존 등기가 2001년에 돼 있고, 그 다음에 압류가 굉장히 많이 들어갔어요. 남양주시. 그리고 그 뒤에 보면은 그 순위번호 7번에도 압류가 들어갔고, 그 다음에 그 주식회사 어떤 회사를 통해서 가압류도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소유권 이전도 됐고요. 그 다음에 가처분도 됐고, 처분금지 가처분이죠. 옮기지 말라라고 됐고, 또한 그 14번을 보면은 확정 판결에 의해서 그 사회행위 소송으로 그 이전 등기가 말소도 됐어요. 이 스토리를 한번 쭉 보시면 변호사님 어떻게 생각이 드시죠? 이렇게 통상 보는 네. 등기부와 좀 다르게 뭐가 많다. 네. 그리고 사회행위 취소에 따른 말소 이런 거 흔히 보기 힘들거든요. 사실 그렇잖아요. 네. 그리고 처분금지 가처분도 흔한 건 아닌데 이런 등기부 같으면 그냥 일단 전문가한테 네. 다시 돌다리도 두드리다 싶은 것처럼 그렇죠. 확인을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네네. 가압류를 하든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하든 그렇게 신경 쓰진 않죠. 네. 뭐 이전 됐구나. 그다음 내가 뭐 그다음에 돈을 받으면 되지라고 생각하는데, 소유권 이전 등기 된 것을 보고 굳이 그것도 그 12번을 보면은 대한민국에 처분금지 가처분을 하고, 그다음에 그 14번을 보면은 중부지방국세청에서 또 판결을 받아가지고 사회행위 소송으로 이전 등기를 말소시켜버리고 다시 소유권을 이전시킵니다. 취소 소송을 아무 때나 하진 않죠. 네. 뭐 채무초과 상태, 부도 상태인 경우에 이런 네. 소송이 제기되죠. 더군다나 네네. 지금 국가가 조세 채권 확보하기 위해서 이런 소송했다는 것은 그렇죠. 지금 세금 이슈가 엄청나게 몰려 있다는 물건이라는 겁니다. 맞습니다. 저희 변호사들은 직관적으로 알 수 있는데, 아, 이 대한민국에서 할 일 없어가지고 그거 사회행위 취소 소송을 해서 이전 등기를 다시 하고 그렇게 시간 걸리고 돈 들여서 그렇게 잘 하진 않죠. 네.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그 국가에서 7억 원이라는 그 세금을 보존하기 위해서 엄청나게 노력을 했다라는 것이 이 등기부 등본만 봐도 나옵니다. 아, 이 채권액이 굉장히 크고 문제가 있고 세금을 보존하기 위해서 굉장히 노력을 많이 했구나. 그리고 그 정도로 이쪽 그 세금에 대해서 권리가 국가한테 이미 있구나라는 것이죠. 네. 그래서 등기부 등본만 봐도 그거를 저희들은 캐치를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맨날 말씀드린 것처럼 경매나 공매나 할 때는 무조건 등기부 등본을 쭉 봐야 돼요. 등기부 등본을 봐서 스토리를 파악하면은 아, 이 물건을 들어가면 되는구나 안 되는구나를
등기부 등본만으로도 상당한 많은 내용을 알 수 있습니다. 그렇죠, 변호사님? 그렇죠. 네. 등기부 등본이 권리관계의 총 집합이죠. 그렇죠. 저희 완전 스토리텔링이죠. 소위 저희들이 얘기하는 것처럼. 공매는 조세채권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조세채권에 대해서 정확하게 이해를 해야 된다. 만약 조세채권에 대해서 이해를 정확하게 하지 못했으면 공매에는 일단은 그 공부가 될 때까지는 접근을 하시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조세채권은 언제 날라올 수가 있어요. 갑자기 튀어나오는 것들이 있기 때문에 변호사님께서 설명하신 것처럼 당일세도 있고 또 법정기일이라는 또 새로운 날짜도 또 확인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 세금 이슈가 항상 공매는 따라간다. 그렇기 때문에 세금에 대해서 공부를 해야 되고 항상 주의를 해야 된다. 그리고 등기부 등본을 항상 보는 습관을 길러서 등기부 등본만 봐도 이 물건의 스토리를 파악하고 이게 위험한 물건인지 안 위험한 물건인지를 캐치할 수 있는 능력을 키워야 된다는 것이 이번 방송의 핵심입니다. 네, 이번 방송에서도 여러분들에게 도움드릴 수 있는 내용을 저희들이 최선을 다해서 준비를 했습니다. 다음 시간에도 저희들이 여러분들에게 도움드릴 수 있고 부의 창조를 할 수 있는 그런 노하우를 준비해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부의 창조 오성환 변호사, 최영로 변호사였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